16번, 21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넣고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세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긴 하겠지만은 시험 대비에 관한 부분도 있고 내용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먼저 보게 된다고 하면 공리주의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리주의는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 최대의 행복의 원리를 중시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요. 자, 이 공리의 실천을 통해서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공리란 다시 무엇인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공리란 다시 한번 여기 내려서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이익과 효용에 관한 부분이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익하고 그 다음에 효용에 관한 부분이나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리주의에서 행복이란 공리를 극대화하는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이 행복이란 이것을 이제 극대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공리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일단 지금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걸 가지고 다시 생각한다고 했었을 때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거, 즉 고통을 일단 지금 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행복은 개인의 쾌락만이 아닌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 구성원의 쾌락도 고려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쾌락은 개인과 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 개념과 일단 지금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볼게요. 민 이전의 공리주의는 모든 쾌락이 측정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체에 상관없이 동질적이면 단지 양에만 차이가 난다는 양적 쾌락주의 입장을 가졌죠. 밀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오기 전에는 당연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지금 양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측정이 가능하고 원천에 상관없고 동질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동질적이라고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부분이었을까요? 양에서만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적 쾌락주의였는데 동물적 욕망에서 비롯하는 감각적 육체적인 쾌락과 인간의 고등 정신 능력인 지성, 즉 여기서 봤을 때 감각적 육체적인 쾌락과 그 다음에 지성, 도덕, 감정, 상상력 등을 비롯하는 정신적 쾌락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거, 즉 육체적인 쾌락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쾌락을 여기서는 동일선상에다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정신적인 것까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런데 이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쉽게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동물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기에 천박한 돼지 철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동물이 가장 행복해진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동물이 가장 행복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천박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듣게끔 됩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데 또한 최대 행복의 추구가 인간의 이기심한 본성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죠. 첫 번째 여기는 여기였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제 이기심하고요. 그거하고 이제 상충하기 때문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에 미는 공리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글씨만 다시 깨끗하게 써놓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부분들은 비판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공리주의의 일종의 문제점이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했을 거고요. 앞으로 나가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이끌어 가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밀은 쾌락은 본래부터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는 질적 쾌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기는 질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에 의하면 감각적 육체적인 쾌락은 저급이고요. 정신적은 고급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냥 얘도 같은 맥락으로 쓸게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육체적인 건 굉장히 저급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 굉장히 고급적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뭐라 볼 수 있겠어요? 격차를 상당히 벌려놓죠. 그렇게 되면 고급 쾌락은 저급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우월성을 지니게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저급보다는 훨씬 더 여기서 우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높은 평가를 주니까요. 그럼 동물과 달리 인간은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의 품위를 높일 수 있고 어긋나는 것은 본적 인간의 행복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 쾌락의 추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게 됐습니까? 일단 품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구성 요소 어긋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한 요소들도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민 이전의 공리주의는 최대 행복의 추구와 이기심을 상충할 때 법률 이런 것 같은 외적 제재가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외적 본성이 이 이기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제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막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밀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밀에 따르면 외적 제재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그날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힘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밀 입장에서는 이제 자발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었을 때 그는 내적 제재인 뭐겠습니까? 양심을 강조하게 되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이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뭐겠습니까? 내적 제재에 해당하는 뭐겠습니까? 양심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게 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은 우리 마음 안에서 형성된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으로 이를 어기면 내면에 고통을 주게끔 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도덕적인 뭐겠습니까? 일단 의무감으로 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심은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감정의 토대를 두고 교육과 외적 제재 등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함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요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자,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인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후천적 경험이 여기를 이제 수반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기 이익 지향성을 극복하고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르는 삶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질적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적적, 내적적을 통해서 최대 행복의 원리를 실현해서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런 점에서 인간의 타당한 기준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외적과 내적 제재에 관한 부분이 있죠. 외적과 내적 제재에 관한 부분. 이 부분들로 해가지고 충분히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후생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성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요. 좀 대체적으로 어떤 통으로 구조되어 있는지 한번 좀 볼게요. 먼저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의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작동하게 되는 구조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통 없고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밀을 기준으로 해서 밀은 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면요. 이 고급 요소를 강조해서 좀 더 그 품이라든가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여기에 무엇을 추가하게 되냐면요.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내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 즉 내적 요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양심을 추가하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물론 그와 관련해서 양적
그 쾌락주의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정신이 동일했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외와 내에 관한 부분을 동시에 쓰게 되면서 이제 후생을 높이고 기준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적인 측면도 여기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를 기준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좀 해결하고 발전하는 양상. 아까 전체적인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거죠. 해결하고 발전하는 양상에 대해서 공주주의가 살짝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나지문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게 한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건 이제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배경 요소 중에서 경제학자는 인간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봤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은 이제 굉장히 해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익을 이제 극대화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는데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효용 이론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효용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효용 이론에 대해서 효용이란 의사결정자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자, 효용이라고 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자가 있겠죠. 의사결정자가 있을 것이고 행동의 결과 자, 여기로 인해서 행동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 뭐겠습니까? 기쁨과 만족감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쁨과 이제 만족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었을 때 근데 이 기쁨과 만족감은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지금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 있었죠. 아까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합리적 소비 관점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활용해서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체감의 법칙과 그 다음에 균등의 법칙,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죠. 자, 효용 이론이라고 한다는 건 요 범주로 일단 한번 개념화해서 묶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효용에 대해서 한계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뭡니까? 체감 법칙과 그 다음에 균등이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체감이라고 하는 요소랑 그 다음에 균등이라고 하는 요소를 여기다 놓고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그랬었을 때 한계 효용이란 재화에 대한 소비를 한 단씩 늘릴 때 추가되는 효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재화가 하나씩 늘어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추가되는 효용이라 볼 수 있겠죠. 재화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하나씩 더 추가되는 효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계용은 소비한 수량이 지금 점차 감소합니다. 이렇게 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 부분에서 이제 점차 지속적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는 어째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거겠죠. 계속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감소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를 한계 효용의 체감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걸 이제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체감 법칙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체감 법칙 한번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재화를 선택해 소비할 때 총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총 효용을 일단 지금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은우가 자 예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균등을 일단 좀 옮겨 놓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여기 정도로 좀 옮겨서 잡아 놓고 균등은 저쪽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은우가 한 개에 각각 1,000원이 튀김과 초밥을 한 개씩 추가로 소비한 상황을 가정해 보면 한 개 효용은 아예 표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제시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은우가 5,000원의 예산을 지출할 때 모든 선택 가능한 대안에서 총효율 계산 은우는 튀김 3개, 즉 5,000원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튀김 3개랑요. 자, 그냥 포인트 표시만 좀 해놓을게요. 여기에 대한 포인트는 그냥 좀 다른 색깔로 좀 해놓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튀김 3개, 튀김이 지금 3개 되는 요 포인트랑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초밥 2개, 초밥 2개까지 여기 포인트를 선택을 하겠죠. 이때 선택할 때 은우가 어떤 총 효용은 37입니다. 아, 이 값은 어떻게 나오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16 플러스 8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16 플러스 이제 8, 4 더하면 10이니까 여기서 이제 28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4가 되기 때문에 5 플러스 4는 현재 지금 9. 그래서 합의를 해서 여기서 이제 37에 대한 부분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5,000원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지점이 튀김 3개, 초밥 2개, 1개 효용이 4로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아까 표시했던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지금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숫자 4로 확인이 되죠. 자, 그런다라고 했었을 때 위의 상황과 같이 경작되는 각 상품의 화폐 단위당 한개 효용이 동일한 지점에서 소비하는 것이 한정되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 방법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 크겠습니까? 요것이 요렇게 나눠지는 요 부분이 이제 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봤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균등이라고 하는 요소를 여기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이쪽에다 놓고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균등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여기서 이어서 본다고 생각했었을 때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한정된 재화로 최대 만족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정 재화로 여기서 이제 최대 만족이 됩니다. 최대 만족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러 상품의 한계 효용이 균등해지는 지점, 그러면 개인의 효용의 수치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값에 이 효용 값이 여기서 얼마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좀 더 바뀌거나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자, 한 번만 볼게요. 재활 합리로 소비하는 경향을 설명한 효용 이론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정책 결정. 자,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거기에 도움이 된다 볼 수 있겠죠. 한계 효용 체감 법칙에 따르면 저소득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의 효용은 고소득이 추가적으로 얻는 소득 10,000원 효용보다 더 큰 효율을 차지한다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큰 효율이 이제 더 큰 효용을 창출한다 했을 때 이때 고소득층의 소득 10,000원을 세금으로 거둬 저소득에 배분하면 고소득의 효용 감소분보다 효용 증가분이 더 커져 사회에 되는 부분이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뭐겠습니까? 여기서 1만 원을 걷어들입니다. 걷어들여서 이걸 저소득층에다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질 수 있는 효용 가치가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비교했을 때 뭐겠습니까? 전보다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합리적인 정책을 향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국가 이런 경제학적 원리에 의해서 소득이 증가할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한 누진적 소득세 그런 부분이 크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좀 더 비율적으로 이제 높여받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능력 있고 부자인 분들이 더 세금을 많이 내게 되죠. 이제 그거 낸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내 돈 뜯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또 그게 공정하게 이렇게 좀 배분돼서 사회가 조금은 이렇게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균형을 맞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 하면 누진적 소득세로 얻는 재정수를 통해서 전체 효용을 높이려는 효과. 자, 이걸 통해서 뭐라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뭐겠어요? 기본적인 효용을 이제 극대화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 부분을 나로 오게 된다고 하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여기서 봤을 때 먼저 합리적 소비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효용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연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두 가지로 보게 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쭉 나타내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과 원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체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균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극대화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대 만족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효용 이론이 이제 뭐겠어요? 정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런 영향 때문에 어떤 거겠습니까? 사회 효용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으로 이제 간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 안에는 원리적인 요소가 또 재밌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체감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한계 효용에 대해서 이제 수치적인 요소를 좀 매겼을 때에 대한 차이점이긴 하겠지만 사례값을 일단 지금 계산하고 있고요. 그다음 정부 정책에 관해서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소득세라고 하는 개념을 빌려서 뭐겠어요? 이 효용에 대한 가치적인 측면을 현상에 섞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제공하기도 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일단 여기까지 끝내고요. 물음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가와 나 지문은 교집합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겠죠. 뭡니까? 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단어를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봤을 때 뭡니까? 이 극대화라고 하는 표현, 이 여기서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 있었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아까 여기에 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기도 있고요. 당연히. 요 극대화라고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무언가가 좀 같이 있어 보자 하는 거. 즉, 이 정부에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좀 뭐겠어요? 충분히 공리주의의 원리를 조금은 어느 정도 흡수했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두 원리를 병치시켜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걸로 하던 좀 그러한 방법을 택했다고 한다면요.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아주 교집합 범위를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줄여놓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뭔가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융합적인 사고를 좀 더 끌어내고자 하는 이러한 지문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극대화라고 하는 교집합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너무 밀칭시켜가지고 기계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공리주의는 공리주의적인 부분에는 한계를 가지고 좀 더 질적 양상으로 발전시켰던 미래 그거 이론과 그 다음에 한계 효용 이론을 통해서 사례를 검증하고 이게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뭔가 극대화라는 코드 하나에 맞추어져서 각자 활용되고 좀 더 심화된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놓고 생각한 다음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